타동적 또는 자동적 차원이라는 얘기들을 네. 타동적 차원은 인식론적 차원을 설명하고 뭐 자동적 차원은 존재론적 차원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존재론과 인식론을 다른 식으로 바스카적 표현인가요? 어떻게 네. 우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은 설명이에요. 바스카를 이해하는데 이 자동적 차원이라는 말과 존재론적 차원이라는 것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타동적이라는 것을 인식론적 차원이라고 묶어놓는 것 자체가 자기 이론에 대한 좋은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타동적 차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흔히 이게 인식에 의해서 파악된 객체와 인식 이전에 거기 있는 객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흔히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개라고 하는 개념은 짓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개라고 하는 개념은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짓는 개는 자동적 차원이죠. 그리고 개라고 하는 개념, 이건 타동적 차원이죠. 그러니까 인식론적 차원이란 말은 우리가 실제 인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지식으로 이게 암묵적이냐 아니면 명시적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식을 지식으로 가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알투스의 문제틀 개념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투스 잘 아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 지식을 지식으로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타동적 객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됐나요? 안 됐나요? 네. 지식을 숨겨져 있는 지식으로 가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게 인식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짓는 개가 아니라 개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라는 개념을 다른 종류의 개념으로 가공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래서 타동적 차원이라고 해요.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비해서 자동적 차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와 독립적으로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직접적으로 합니다. 직접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추리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물론 그것도 그 전제도 다시 지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또 가능해지긴 하죠. 그러나 지식행위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전제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행위는 뭘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 전제가 바로 타동적 차원이 아니라 자동적 차원에 대한 전제일 때 그걸 우리는 존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 차원의 객체와 이 인식과 간의 연결고리가 지금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지식, 인식, 암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거든요, 그 용어들을. 근데 예컨대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게 인식적 오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 바스카에서.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이 인식행위의 결과예요? 아니면 이른바 과학적 인식행위의 결과예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인식의 결과예요? 초월적 지식이거든요, 이거는. 과학적 지식은 언제나 경험과 실험과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식의 전제로서 초월적 지식이라고 있다는 걸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다르죠, 이게. 칸트가 얘기하는 순수 이상의 범주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얻어진 거예요? 아니면 초월적 추리에 의해서 얻어진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지식이라고 말을 쓸 수밖에 없다. 둘 다 인식이라고 말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적절한 용어를 바스카도 못 찾고 있고, 나도 대안을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똑같은 용어 가지고, 사실은 그걸 적절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인식적 오류에 빠졌던 거예요.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인식하는 게 곧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이상학은 불가능한 지식체계, 헛소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분명히
초월적 지식과 이른바 과학의 경험적 지식은 다른 차원이에요. 됐나요? 그 정도로 일단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저랑 역시 수업을 했던 보람이 있네요. 그게 쌤, 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오래돼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자동적 차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인식으로서부터 주어져서 우리가 무슨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가 인식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 객체들, 인식의 대상으로 들어온 객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인식의 예. 인식된 객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객체를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객관적 실제인데 자동적 차원은 실제의 인식의 대상으로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한다고 가정되는, 초월적으로 가정되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자동적 객체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예, 그런데. 타동적 객체는. 예, 그러니까 타동적인 것은 인식 대상에 들어온 것들을 얘기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인식 이미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인식이 만약에 무에서 유를 얻는 거라고 그러면 무에서 유를 얻는다는 말이 뭐냐면 자연을 탁 째려보다가 그 다음에 인식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무에서 유를 얻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모든 인식은 그게 아니고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파악된, 그게 손에 의해서 파악이 됐던, 동물에 의해서 파악이 됐던, 무의식에 의해서 파악이 됐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저러한 신호나 개념으로 파악된 거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것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해서 포착된 어떤 것들, 그게 세계예요? 세계 자체냐고? 아니잖아.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감흥기관에 의해서 포착된 것들이잖아, 이게. 이걸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타동적 차원이고 인식론적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짓지 않잖아. 감흥된 거는 짓지 않잖아. 그죠? 짓는 건 세계 자체죠. 그런 뜻이죠. 예, 그렇죠.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들의 답이,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정하는 게 조금 제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다 동의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얘기 나오겠지만 경험도 이론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자체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로 된 것만 세계에 대한 표현이고 우리가 경험한 거는 세계 자체라고 생각하는 게 실증주의 가장 큰 함정이거든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마치 개념과 똑같이 세계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이걸 뛰어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험주를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려면 이걸 극복을 못하면 경험은 곧 세계라고 얘기해버리는 인식적으로도 다시 되돌아가요. 되나요? 요거 뛰어넘는 일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험조차도 세계에 대한 표현이다. 개념과 똑같은 거다. 이런 거예요. 경험적으로 오래 이렇게 축적되어 온 활동적 차원의 인식, 네. 그 자체도 실제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실제로 보면 경험 실제론이 되는 거죠. 그걸 실제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실제로 보질 않고 그것도 실제로 보지만 그거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다는 걸 그것도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원인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지 현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과학의 목표, 과학의 내용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주 임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왜 보이게 만들어지지 하고 그 원인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현상의 원인을 찾거든요, 과학자들은. 그 바스칼 개념에서의 자동적, 타동적 차원의 두 가지 실제가 바스칼의 개념에서는 두 개다 그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면. 바스칼은 이제
이거는 바스카가 여기서 실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써요. 여기서 바스카가 실제라는 말은 원인, 본질, 구조, 실제론자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뒤에 가면 조금 나와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그러나 지금 실제라는 말을 진짜 있는 거라는 의미로 만약에 쓴다면 경험도 실제하는 거고 개념도 실제하는 거고 세계 자체도 실제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인식도 실제하는 거죠.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쓴다면.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실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 경험적 실제론이든 아니면 초월적 실제론이든 여기서 실제론이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쓰고 있는 거냐면 세계가 뭐냐에 대한 거예요. 세계가 뭐냐. 인간 중심적 개념에서 벗어나는 실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실제를 의미에서 네, 바스카의 실제로 보는데 인간 중심의 실제,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사고의 경험적 뭐 이런 기타 아까 얘기하셨던 것들의 실제 외적인 자동적 차원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이 인식하면서 그 구성되어진 구조의 실제로서의 그 타동적 차원 그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바스카는 그 실제로 안에 넣지 않았냐 이제 이런 건데 거기 지금 아까 예 질문한 것도 시작해갖고 그런 얘기되는 거. 실제에 대해서 자동적 차원과 실제에 대해서 자동적 차원과 타동적 차원 얘기하는 것이 말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거 두 개가 실체하냐 마냐는 얘기 아니라 실체하고 실제의 측면이 자동적 차원이 있는 거고 타동적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 일상에서 실제란 말을 쓰면 그렇게 되는데 그때 실제란 말은 우리 한자로 쓰면 지금 우리가 실제라는 말은 리얼리즘이라는 게 여기 존재한다는 존재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현실적, 실제적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실저희. 아까 그게 선생님께서 아까 네. 그 타동적 차원을 인식론적으로 어떤 한쪽은 전제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셔서 네. 제가 그건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표현한 게 아니라 바스카의 표현이라니까요. 네, 근데 그걸 두 개 다 이제 시스템을 갖다 실제하는 어떤 것인데 이거를 물론 이제 이 타동적 차원은 인식론적 그러니까 실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하지만 둘이 인식 안에 동주 들어온 거죠. 우리의 인식이 동주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실제라는 말의 의미를 존재론이라는 말, 형이상학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스카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라는 말을 일상적인 의미의 실제로 존재하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지난 시간 계속 말씀하신 게 그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실제라는 것과 그 문제틀 패러다임을 같이 쓰셨잖아요. 실제 의미에서. 네. 지금 그 얘기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일상적으로 좀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셋 중에 아무거나라도 하나는 본인들이 경험해봤을 거 아니야. 문제틀을 경험해봤든 패러다임을 경험해봤든 일상 생활 세계를 경험해봤든 자기들이 뭔가 하나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용어를 쓴 거고 그 핵심은 그 세계 자체의 자동적 존재라고 하는 거, 자동적 존재라고, 우리가 없어도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실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론이라고. 이거 계속 왜 헷갈리고 머리가 흩어지냐면 그 진리성과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험, 지식이든 경험이든 간에 이론화된 지식이든 경험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인식된 것들은 과거 인식된 전제로부터 출발해서 또 다른 인식을 하는 거고 경험조차도 사실 인식의 일부라고 얘기해서 돌아가는 패턴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인식 영역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라고 자동차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둘 간의 연결고리에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진리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 인식이냐 틀린 인식이냐 얘기할 때 그거를 검증하는 방법이 뭐냐. 물론 여기서는 설명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인식적 오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한 지식을 지금 찾으려고 자꾸 애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대 철학자들의 질문 방식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말은 뭐냐면 초기의 근대 철학자 입장으로 되돌아가자. 과학혁명에 충격받았어. 저건 정말 확실한 지식이구나. 저게 왜 확실하지? 일로 가야 되는데 확실한 지식이 뭔지 내가 지금부터 입증해 볼게. 이건 후기 근대 철학자로 가는 거야. 그럼 한 번만 더요. 자동적, 타동적을 그럼 분리해서 그 실제 안에 그 바스카가 그 쓰는 이유가 분리해서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전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걸 의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무의식적인 전제가 뭐예요? 세계는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세계는 필연적인 관계 속에 있다. 인과관계 속에 있다. 어떤 현상은 원인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실제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 근데 이런 게 가능하려면 세계가 어떤 식으로 짜져 있다는 게 전제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규명하는 거예요. 돌아요? 선생님께서 존재론을 자동적 차원에만 건전한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네. 그 타동적 객체들이 인식론 차원에서 객체다라는 말의 의미는 과학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 전제에 대해서 물어요? 아니지. 아까 얘기했던 그 전제는 저 뒤에 있는 거고, 과학행위를 할 때는 이 어떤 현상을 봤어. 이것도 하나의 지식이잖아. 그 지식을 근데 뉴턴 이론 가지고 검토해봤더니 그게 안 맞아서 뭔가 모르게 다른 게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등등등 해갖고 새로운 이론 지식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전부 다 지식을 지식으로 가공하는 거라니까요. 세계 자체로 가공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 뒤에서 전제에 숨어 있다니까. 존재론으로. 그래서 자동적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제로 있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들과 실제 과학행위의 결과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전제 자체를 다시 인식의 대상으로 끌어낼 수는 있지. 지식이니까. 아까 그래서 초월적 지식 자체를 끌고 내려와서 인식론 차원에서 검토할 수는 있겠지. 우리 파라다임 자체도 그 전제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 하긴 했잖아요. 이렇게 조금 꼬여 있어 이게. 그래서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워. 어쨌든 철학자가 좀 많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철학 그거를 지금 뒤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겨우 이해해봤자 이 세미나 밖에 나가면 다시 되돌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식적 오류에 너무나 깊이 오염돼 있어요. 인식을 통해서 모든 걸 확실성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오염돼 있다고. 낮에는 과학적 지식이 확실하다는 걸 믿고 행동하면서 밤만 되면 그게 왜 확실하지 하고 질문한다니까. 이걸 깨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자동적 기체로서의 실제라는 게 네. 칸트의 문자차라는 거랑 거의 동일한 이상인데, 그렇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그걸 모른다는 거고, 그렇죠. 과학실제는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다는 게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냥 물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 물 자체가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전제들이 있다는 거야. 무의식 속에 있지. 당연히 있죠. 방금 얘기한 필연성이나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칸트한테는 어디에 있어요? 물 자체에 들어있어요? 아니면 범주 속에 들어있어요? 인과성이라는 게 범주 속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물 자체 전혀 안 된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 물 자체 안에다가, 자연 자체에다가 필연성을 넣어버리잖아요. 그걸 우린 지금 밝혀냈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런 걸 생각도 안 하지만. 이런 뜻이야. 됐나요? 안 됐나요? 두 번째 절로 들어가서 초월적 실제론, 과학, 그리고 과학적 실제론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월적 실제론이라는 말을 이해했다면 여기서 바스카가 시도하고 있는 건 초월적 실제론과 과학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월적 실제론과 과학적 실제론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과학적 실제론이란 말은 과학 철학의 최근 기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 용어로 모든 이론 용어를 환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주류 실증주의 철학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장, 뭐 중력, 원자 이런 것들은 관찰되지 않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전혀 관찰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계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관찰되지 않는 것들 없이, 즉 이론 용어 없이 과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과학이 가능하려면 그런 이론 용어들은 실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과학적 실제론입니다. 그 유형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학적 실제론과 바스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초월적 실제론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과학적 실제론이 아니고 초월적 실제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대충 됐죠. 과학적 실제론과 초월적 실제론 구별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과학과의 관계로 따지자 그러면 초월적 실제론은 과학에 대한 존재론이다. 과학이 숨겨놓고 있는 그 존재론을 규명해내는 거다. 즉 과학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론을 의식적으로 규정하자. 이게 초월적 실제론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초월적 실제론이 세 가지 연구 영역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자동적 존재론적 차원에 대한 규명, 아까 지금 나왔던 거요. 여기서 규명돼야 될 건 아까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세계가 단순히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자, 분자, 유기체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층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 차원에 대한 존재론이죠. 이런 게 바로. 그리고 각각은 구조화되어 있고 뭐 위계를 가지고 있고 또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자동적 존재론적 차원에 대한 존재론입니다. 그 바스카가 규명하려고 하는. 이건 말하자면 과학적 인식의 전제가 되는 거지 과학적 인식에 의해서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과학적 인식에 의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고 과학적 인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인식의 결과라는 거죠. 아까 초월적 추리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게 자동적 존재론 차원에 대한 규명이고요. 그 다음에 타동적 인식론적 차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식행위는 그 앞에 있었던 인식들을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예컨대 그게 경험이 됐든 개념이 됐든 이론이 됐든 그 경험, 개념, 이론들의 제자리를 잡아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이데올로기와 과학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또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인식론적 차원, 타동적 차원에서의 연구입니다. 바스카가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메타 철학이라고 하는 거, 여기 메타 철학 또는 메타 과학 철학이라고 되어 있는 연구 영역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아까 과학의 목표, 뭐 실제 연구 내용, 역사 등등등에 의해서 과학의 특성, 과학적 지식의 특성 또는 과학성을 규명해냈다고 그러면 그와 같은 과학성을 기준으로 해서 주류 과학 철학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비판한다. 철학의 철학이죠. 그래서 과학 철학의 과학 철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비판을 통해서 주류 과학 철학이 이데올로기임을 우리 여러분 찾아내셨을지 모르겠는데 바스카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굉장히 정밀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대충 쓰는 말 아니고요.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또는 과학과 이데올로기를 구별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적 실제론이 과학 철학에 대한 비판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동시에 어떤 과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창조과학 이런 거에 비과학성을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심지어
우주 기원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그 이른바 이론 물리학에서도 비과학성, 과학성 여부를 따져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메타 철학으로서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 비판적 실존론 또는 초월적 실존론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거가 아니라 연구 기획이기 때문에 정정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거 선언하는 거 아니고 언제든지 비판 앞에서 자기를 수정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혹시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갈 건데 혹시 349쪽까지 코멘트 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중요한 얘기는 곧 뒤에 있기 때문에 3번 초월적 실제론과 비판적 자연주의가 사실은 우리 진짜 주제인데 그 초월적 실제론이 현실적으로 다시 말하면 바스카의 과학 철학이 주류 과학 철학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더 과학과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실증주의자들 주류 과학 철학에 따르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 법칙을 발견하는 게 그 임무다라는 데서는 바스카의 과학 철학하고 똑같아요. 법칙을 발견하려고 한다. 실제로 과학은 법칙을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실증주의자들은 법칙이라고 하는 걸 뭘로 이해를 하냐면 귀납의 결과로 이해를 합니다. 일반화의 결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법칙이란 말 대신에 경험 법칙 또는 일반 법칙이란 말을 즐겨 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납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현상을 설명한다고 말할 때 설명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사람들은 현상을 설명한다고 말할 때 어떤 개별 사례가 일반 법칙의 한 사례임을 보이는 게 설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까마귀는 검다. 근데 저놈은 까마귀다. 그러니까 저놈은 검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추리에서 새로운 정보는 하나도 안 나와요. 사실은. 까마귀는 검다. 저놈은 까마귀다. 그러니까 저 까마귀는 까맣다. 이게 뭐 그 뻔한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놈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과학으로부터의 설명은 뭐냐면 왜거든요. 원인이 뭔데 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율 자체를 부정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의 과학하고 전혀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법칙성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 법칙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법칙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규칙성을 표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규칙성이란 말은 폐쇄 공간 안에서만 제대로 드러나요. 어떤 힘이 언제나 작동하려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아야만 언제나 작동하거든요. 그러려면 그건 폐쇄 체계를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의 법칙은 개방 체계를 그 특징으로 하는 사회과학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있는 거죠. 전혀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얘기지만 과학의 임무가 과학의 기능이 예측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측은 이미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거지만 폐쇄 체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실험 변수, 나머지는 전부 다 통제 변수로 놔뒀을 때만 그 실험 변수가 작동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방 체계에서는 통제 변수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제대로 작동할지 작동하지 않을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과학자들은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예측도 제대로 못하고 등등등 하니까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사회과학은 웃기는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원인을 규명하는 거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사회과학자들도 할 말이 많죠. 과학이죠. 이런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증주의가 과학이나
과학의 법칙이 뭐냐, 설명이 뭐냐, 과학의 기능이 예측이다, 이런 식으로 실증주의가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초월적 실제로는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힘, 즉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은 폐쇄체계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개방체계에서도 작동한다. 그러나 개방체계에서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이 결과로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이런 거죠. 이게 분명히 놓으면 떨어지는데 책상에다 놓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중력이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죠. 중력은 작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지금 인정해 주는 게 초월적 실제론입니다. 힘이 작동하지만 개방체계에서는 결과로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힘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규명해내는 게 과학의 임무다.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다. 법칙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록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중력이 여전히 작동한다. 개방체계 안에서. 이런 의미에서 과학은 그 기능에 있어서 예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설명, 인과를 드러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런 종류의 과학 방법론은 개방체계, 다시 말하면 사회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초월적 실제로는 이런 의미에서 자연주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사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을 연구하는 방식 그대로, 폐쇄체계를 연구하는 방식 그대로 개방체계, 사회체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주의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바스카의 유명한 책 제목 중에 하나가 Possibility of Naturalism, 그 자연주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걸로 유명해진 사람이죠, 원래. 그런데 이제 비판적 자연주의란 말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 현상은 분명히 자연 현상의 일부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자체, 사회 자체가 발현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 물질과 또는 동물들과 다른 가장 특징적인 발현적 속성, 우리 흔히 인간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말을 근데 하레와 바스카의 얘기를 종합해서 하자고 그러면 이런 거죠. 보통 바스카는 여기서 의도라는 말을 써가지고 사람은 이러저러한 의도를 갖는다. 그런데 그 의도 자체도 사실은 자연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사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죠. 의도도 결국은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도는 없는 거다. 즉 발현적 속성은 없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뜻으로 쓴 말은 아니고요. 예컨대 하레는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걸 동일한 조건, 자연 조건이든 사회 조건이든 동일한 조건이지만 거기서 좁은 공간 안에서나마 선택할 여지가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자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죠. 선택이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부정방정식이란 말 아실지 모르겠는데 변수가 3개다. 근데 방정식이 2개다. 그러면 답은 무한하진 않지만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죠. 아시나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자유도라 그러는데 1이에요. 1. 자유도가. 왜냐하면 변수는 3개인데 방정식은 2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변수가 4개고 방정식이 2개면 자유도가 2죠. 5개 2개면 자유도가 3입니다. 점점 선택의 여지가 커지는 거고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자유라는 말을 규정을 합니다. 하레의 경우에. 근데 바스카의 경우도 그 의도라는 말을 이렇게 의도라고 하는 게 순전히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조건들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죠. 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 이 발현적 속성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이 사회 현상을 물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화학 현상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생물 현상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등등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자연주의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 비판적 자연주의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자연주의에 제한을 가한다. 비판적 자연주의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인식론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회와 자연이라고 하는 거에 존재론적 차이 때문이다.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얘기 인식론적 차이, 지금 관계적 차이 등등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존재론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스카가 사회와 자연의 차이를 존재론 층위에서, 인식론 층위에서, 관계적 층위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자. 존재론적 차이를 보면 사회라고 하는 객체는 자연이라고 하는 객체와 달리 실천에 의존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행위자라는 뜻이고, 행위라고 하는 말은 인식행위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렇죠? 무의식적인 행위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실천 의존성은 그 뒤에 나오는 개념 의존성과 구분되죠. 개념 의존성이란 말은 우리가 어떠한 거에 대한 알매 기초에서 행위하기 때문에, 자연의 경우는, 자연의 모든 사건들은 어떤 개념의 기초에서 행위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회적 행위는 개념의 기초에서 행위하기 때문에 이른바 해석하기 중요해지는 거죠. 네가 그걸 어떻게 파악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행위 자체가 달라진다. 행위 자체가 달라진다는 말은 사회 자체가 달라진다. 즉 해석에 따라서 사회 자체가 달라지는 특성을 갖는다. 개념 의존성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적 특수성이란 말은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죠. 시간적 특수성을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하고, 공간적 특수성을 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시공간적으로 사회라고 하는 건 자연과 달리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게 존재론적인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식론적 차이라고 하는 말에서 핵심은 뭐냐면,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이든 사회든 경험을 통해서, 경험에서 출발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자연과학의 특징은 회색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험적 검증이란 말이 결정적 시험이란 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회색체계이기 때문에. 근데 사회체계는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경험이란 말이 결정적 시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차이를 너무 과장해가지고, 그러므로 즉 자유에 근거하고 있고 등등등 해서 사회현상은 개념 의존성 뭐 등등등 하기 때문에 경험과학적으로 되지 않는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경험과학이다.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검증돼야 된다. 이 말도 맞다. 다만 결정적 실험과 같은 거에 의해서 한 방에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역사적 경험, 굉장히 오랜 비교사회적 경험,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과학은 인과관계 규명이고 사회과학은 상관관계 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것도 역시 택도 없는 소리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위한 전 단계로서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인과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런 게 지금 인식론적 차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 차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아까 우리가 자동적 차원, 타동적 차원 얘기할 때 주체와 객체, 과학에서 주체와 객체가 구분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자동적 객체란 말은 문자 그대로 객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체들의 행위 결과가 객체잖아요. 근데 그 객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주체 행위가 달라지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돌고 돌고 도는 거죠. 아까 인식이 존재를 낳고 존재가 인식을 낳고 이런 식으로 뺑뺑뺑뺑 돌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죠.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믿음이 행위를 낳지만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허위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허위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뭘 담고 있는 거냐면 사회현상 중에는 허위, 잘못된 현상도 있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증주의자들이 보면 이게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잘못된 현상이라니. 바로 경험에 의해서 파악되는 이게 참이지 잘못된 현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바스카는 이 잘못된 현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막스의 뭐와 비교되는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미 예고했던 말, 막스의 자본론에 어디 상품장 어디 뒤쯤 가면 상품의 물신성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필연적 허위의식이란 말이 나와요. 상품 물신성이란 말은 허위의식인데 그냥 허위의식이 아니고 필연적 허위의식. 상품 관계를 자연관계로 잘못 이해하는 건 분명히 허위의식인데 이 허위의식이 그냥 허위의식이 아니라 필연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저러한 구조가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낳는 원인으로서의 구조를 제대로 규명해내고 이 구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어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구조는 잘못의 원인이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구조를 대체해야 된다. 새로운 구조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학에서는 이른바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사실과 이 사실이란 말도 굉장히 나중에 더 검토를 하겠지만 이른바 사실과 가치가 분리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미 행위 자체가 출발부터 가치지향적이지 않은 행위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행위로 이루어진 게 사회현상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로서의 구조를 잘 규명해 보면 그게 허위의식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는 나쁜 거다라는 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죠. 나쁜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로부터 가치로부터 사실이라는 말은 행위가 사회현상을 만드는 거니까 가치로부터 사실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로부터 가치란 말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허위의식에 대한 분석과 같은 걸 통해서 이거는 허위를 강제하는 어떤 구조다 라는 걸 드러냄으로써 잘못됐다,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사실로부터 가치로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데올로기 비판입니다. 이데올로기란 말은 바로 허위의식인데 그냥 허위의식이 아니라 내가 착각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구조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것. 그래서 만들어진 허위의식.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이게 어쨌든 차이고요. 그 다음에 바스카가 이제 여기서는 맛만 보여주지만 나중에 자세히 분석할 건데요. 이른바 사회를 구조결정론, 행위결정론,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바스카는 이 구조와 행위의 상호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사회를 제대로 본다. 왜냐하면 구조는 사회에 의해서 실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주어져 있는 구조가 사회적 실천과 행위를 제약하니까 상호작용이란 말은 맞는데 이걸 그냥 무시간적인 상호작용으로 만들어버리면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니다. 시간적으로 선 구조, 후 행위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구조에서 우리가 행위를 하지만 그 결과 앞에 있었던 구조가 재생산되기도 하지만 그걸 변형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선 구조 후 행위입니다. 이래서 사회를 변형적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걸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변형적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를 모색하는 작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필연적인 허위의식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상품 불시성만 얘기를 했지만 노동자들은 초기에 상품 생산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니까 등가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등가 교환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숨겨진 등가 교환을 낳게 하는 것은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믿음 체계하고 분명히 충돌하잖아요. 이러면 그건 허위죠. 그 허위, 부등가를 등가로 믿게 하는 이 허위의식을 강제하는 구조가 뭐냐? 임금입니다. 노동력 상품하고 노동 상품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의 원인으로서의 구조라고 얘기하고, 이 구조를 우리가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제대로 파악해낸다 그러면 그 구조 해체를 계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변형적 사회활동이 가능해진다. 이게 사실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그리고 이런 종류의 변형적 사회활동 모델은 구조 변혁이기 때문에 이른바 구조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완화하자라고 하는 식의 수정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 자체의 모순이란 말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자동으로 붕괴한다. 이렇게 되면 구조가 실천에 의해서 재생산된다는 게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구조가 행위에 의해서 전혀 재생산되는 게 전혀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변형적 사회활동이라는 거는 수정주의도 아니고 이른바 맨 뒤에 나오지만 근본주의도 아닙니다. 자동붕괴론 이런 식의 구조적 모순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티스와 하버마스에 대한 얘기 간단히 있는데 그건 뭐 생략하고 제가 일단 질문부터 받고 하겠습니다. 3장에 질문하고 코멘트 할 거 있으면 하세요.